김엘리의 경제산책 출발합니다.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리 와. 가자. 오늘의 주제는 넷플릭스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주가가 거의 녹았어요. 넷플릭스가 지금 주가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 있죠.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원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용자 증가세 둔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들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거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넷플릭스에 볼 게 없다. 오늘은 넷플릭스에 컨텐츠가 진짜 많은데 왜 사람들은 볼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죠.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 없고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독점 컨텐츠를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제작 단계에서부터 투자까지를 넷플릭스가 독점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넷플릭스 독점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한데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한 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야 가자. 야, 그거 그만해. 가자. 일야 가자. 전자의 경우로 제일 유명한 게 글로벌로 보면은 하우스 오브 카즈.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가장 유명하죠. 후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본에서 제작한 컨텐츠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동 투자이거나 배급만 넷플릭스에서 독점으로 하는 경우,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래서 일본 컨텐츠들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되나 싶은 컨텐츠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그 타이틀을 많이 달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 때 이게 제작비가 저렴한가 아니면 비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 위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제일 유명한 최근 컨텐츠인 오징어 게임을 만든 제작비가 약 한 250억 정도 든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250억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푼돈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푼돈이냐? 다른 산업군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2022년 현재 가장 대작으로 불리고 있는 게임 중 하나가 엘든링입니다. 근데 이 엘든링이라는 게임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 든 비용이 약 3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게임이라는 걸 생각해 보신 분들이 엘든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엄청 스케일이 큰 게임이라는 걸 금방 생각해 내실 수가 있거든요. 엘든링 자체가 지금 게임계에서 미치는 파장이 어마무시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엘든링조차도 300억 정도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지니는 파급 효과라던가 그리고 그 게임의 경제 효과를 생각하고 다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걸로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의 제작비가 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잘 해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성비 높은 컨텐츠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북미나 일본처럼 선진국에서 주로 이제 제작을 해서 퍼블리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그 개발도상국 이하의 국가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제작 국가의 물가 수준하고 퍼블리싱 되는 선진국들의 물가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작 여건에서 제작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로 갔을 때는 오지는 가성비를 선보인 경우가 됐죠. 그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를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왜 넷플릭스에는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우리는 넷플릭스가 볼 게 없다고 떠나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성장을 하게 된 데에는 알고리즘이 주는 그 힘이 되게 컸어요.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해주고 그 추천된 컨텐츠에 만족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무는 구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 혹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보는 쪽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컨텐츠를 소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우리가 소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게 해당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컨텐츠에는 타겟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타겟팅이라는 개념이 타겟이라는 건 그거죠. 목표. 근데 이 목표를 결과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달성이 되려면 좁혀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규모를 혹은 대상을 어디로 하느냐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전 세계의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쇼핑몰을 만들겠다 라는 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타겟을 좁히면 좁힐수록 그 난이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타겟이 분명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세계 1등 쇼핑몰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목표죠. 근데 이거를 줄여서 자, 난 대한민국 1등 아니다, 난 대한민국 1등까지도 필요 없다, 나는 경기도 1등이면 된다,
아, 경기도도 크다. 나는 부천 1등이면 충분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부천 1등도 작은 목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부천 인구가 한 3만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좁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목표를 더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이 부천시에서 전체 카테고리 1등이 아니라 반려견 용품 시장에서만 1등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규모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요 동네에서만 1등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더 작아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말씀드린 컨텐츠 분류가 있죠. 근데 컨텐츠 분류 부분을 사람의 취향을 세분화한다면 굉장히 작게 분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컨텐츠를 추천하기 위해서 사람의 취향을 세분화했어요. 자, 저 사람은 장르에서 로맨스에 환장을 한다. 그러면은 넷플릭스에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 중에 로맨스 장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컨텐츠가 필터링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로맨스 중에서도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를 선호한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만을 가지고 그 분류가 또 줄어들겠죠.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주인공이 5명 이상 나오는 내용이 복잡한 드라마는 보지 않는다 라고 하면 또 줄어들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은 1회 분량이 30분 이상 긴 컨텐츠를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범위가 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필터링해서 교집합을 적용해 보면은 전체 컨텐츠의 입장에서는 분명 되게 큰 집단을 차지했던 것도 이렇게 타겟을 세분화하다 보면은 그 범위가 매우 좁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심한 경우에 모든 컨텐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모든 컨텐츠 중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대입을 해서 시장을 좁혀보면 지극히 좁은 범위에서만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줄였다. 예를 들어 나한테 맞는 컨텐츠가 딱 하나다. 그게 뭐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라이어 게임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딱 보여줄 수 있는 맞춤 컨텐츠의 범위란 라이어 게임 시리즈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세분화라는 필터링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정말 뚜렷하게 남아있는 좁은 카테고리 하나 정도가 이제 추천 대상으로 남게 되는데, 그 덕분에 나는 정말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보긴 했지만 정말 내 취향을 세분화해서 이걸 추천한 것들 위주로 보다 보니 내가 상대적으로 빨리 컨텐츠가 소진되는 경험을 해버린 거죠. 그 덕분에 나는 분명히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범위 내에서 내 만족도가 되게 높은 컨텐츠들을 보긴 했는데, 그렇다 보니 그들이 말해주는 컨텐츠 범위가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내가 볼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의 범위가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컨텐츠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볼 컨텐츠는, 그러니까 내 컨텐츠 취향에 맞는 컨텐츠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는 듯한 상황을 매번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알고리즘을 발달을 시키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그 알고리즘이 너무 내 취향을 핀포인트로 저격하다 보니 내가 볼 수 있는 시야의 범위 또한 핀포인트로 좁아지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소위 몰아보기, 빈지 뷰잉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컨텐츠를 몰아보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몰아보는 경험 자체도 빠르게 만족도에 이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한 번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몰아서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에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몰아서 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만족도를 넘어 물림의 단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의 경우에서 컨텐츠 OTT들이 노출하고 있는 그 컨텐츠 추천과 몰아보기 패턴이 지닌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들을 빠르게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의 입장이고, 근데 우리가 컨텐츠를 즐기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말이 악재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내가 즐길 만한 컨텐츠가 없다는 건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많이 추천을 드리냐면,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패턴,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최대한 좀 물림 현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취향에 꼭 맞춤화된 컨텐츠를 지금처럼 몰아서 하나만 보는 패턴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컨텐츠의 패턴을 하나씩 나눠서 시청을 하시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좀 더 다양한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만족의 범위와 시간을 좀 지연을 시켜야 내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질린다는 감정 없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컨텐츠 시청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의 작품을 몰아서 보기보다는 여러 개의 작품을 동시에 보는 편을 많이 이제 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나 자체도 그 하나의 흐름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동시에 보면서 나름 그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한 생각의 관점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에 노출이 되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새로운 감각을 꾸준히 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이 추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헨리 조용히 해! 야!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다양한 패턴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하나의 컨텐츠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신선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일정한 패턴으로 모든 걸 즐기게 되면 힐리 이리 와. 힐리 가. 즐거운 마음으로 리스크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힐리 왜? 뭐가 불만이야? 김혜리 이리 와. 왜? 뭐가 불만이야? 간다 그러면? 가자.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성장해온 방식이 지닌 고유의 한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스스로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독점해서 공급하는 넷플릭스의 특성상 만약에 소비자층을 정말 세분화해서 가르면은 소비자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신에 그 사람들 자체가 만족도에 빠르게 이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한계도 같이 지니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 부족 현상, 이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사용자의 취향을 핀포인트로 저격하는 지금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